자, 643페이지. 보기 전에 그 642페이지 사무형의 구별 기준에서 아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 두 번째 줄에 가면 근거 법령의 권한 규정이 명확한 경우, 이게 어떤 경우일까요? 언제 명확하다고 볼 수 있죠? 언제? 예를 들면 뭐 이러이러한 권한, 뭐 환경부 장관이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권한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을 때죠. 그러니까 권한 규정이 명확할 때는 일단 이 권한이 일단 국가기관이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그에 대해서 세부적인 어떤 위임 규정에 따라서 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권한 규정이 명확한 경우예요. 명확한 경우. 그런데 거기 두 번째 줄 권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어떤 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행한다, 이렇게 돼 있을 때죠.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임 사무를 처리할 수도 있고 자치사무도 자기가 처리하니까. 그래서 이럴 때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럴 때가. 이렇게 헷갈릴 때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법 9조, 11조 등을 동원하고, 그 다음에 비용을 누가 되는지 고려하고, 수입이 누구한테 가는지 고려하고, 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미 풀어봤었는데, 도로교통법, 우리 국가배상법 사건 할 때 도로교통법 조문을 보면은 신호기 관리 사무에 대해서 누가 책임진다? 시도지사 등이 책임진다 돼 있죠. 시도지사가 시도기능을 관리한다. 그런 것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그리고 다만 거기서 보니까 다행히도 위임 규정에 따라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찰, 말하면 경찰 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기본적으로 신호기 관리 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단 기본적으로 관리 사무를 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다만 위임 규정에 따라 가지고 뭐 국가기관인 경찰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 원래 자치사무인데 다만 이게 국가기관에게 위임되구나,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신호기 관련한 것이 기본적으로 교통 수요와 교통 어떤 질서와 관련해 보니까 자치사무의 항목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43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뭐 기관 대표적인 게 지방의회, 장 둘이죠. 이 둘의 관계를 이제 주로 따져보면 돼요. 그래서 둘 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집행기관인데, 이 둘이 이제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 서로 권한을 행사하는데, 상호 간의 관계 좀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번에 세 번째 줄, 일단 조례로 집행기관에 대해서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자, 그러면 결국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장에 대해서 뭐 일정한 권한 행사하는데, 그 권한 행사분은 어디까지냐?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권한 행사만 가능하고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권한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 판례의 컨셉이죠. 따라서 사전적 적극적 개입은 허용하지 않겠다. 사후적 소극적 개입만 허용한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판례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판례 2번. 자, 판례 2번에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일단 판례의 기본적인 컨셉은 지방의회는 사전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지만 사후적 소극적 개입은 허용된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자, 판례 이번에 밑에서 네 번째 줄,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에 관한 설치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 자기가 직접 그 행정기를 만든다라는 것은, 이것은 장에 대한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사전적인 적극적 개입이니까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뭐 그런 취지의 내용들에서 이런 판례들 대표로 해서 뭐 판례 3번 같이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통제의 권한이 지방의회 고유 권한이므로 애초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이 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제 처음부터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인 조례다. 이런 판례 3번 같은 것들도 있고요. 자, 뭐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것에 지방의회 승인을 받으러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사후적 통제니까 가능한데, 뭐 사전적으로 뭐 지방의회에서 뭐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뭐 구성기관을 뭐 뽑도록 한다든가 어떤 구성기관을 만든다,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사전적 적극적 개입은 허용하지 않고 사후적인 어떤 개입만, 소극적 개입만 허용하겠다. 그런 판례들이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46페이지로 가서요.
또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이죠. 169조 시정명령과 취소정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이런 사건이 있어서 지금도 뭐 이제 한참 선거가 진행 중인데, 자, 울산 광역시는 성격이 아주 독특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울산광역시장 뭐 A라고 할게요. A라고 하고 울산광역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에 북구청장이 있어요. 소속 정당이 다를 수가 있죠. 실제로 다른 경우가 많죠. 울산은 유독 그래왔죠. 과거에. 뭐 지금은 이제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지만, 과거에는 이제 뭐 구청장은 이제 뭐 민주노동당에서 보통 가져가고, 그 다음에 광역시장은 뭐 한나라당, 지금은 이제 새누리당 하는 거 한나라당에서 가져가고, 보통 그래갔죠. 그죠? 다르죠. 소속 정당의 강령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많이 생기죠. 자, 갑이라는 북구청 공무원이에요. 북구청 소속 공무원인데, 이 사람이 노동운동을 했죠. 공무원이 노동운동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제재를 가해야죠. 그죠? 뭐 징계를 해야 되는데, 북구청장 입장에서 자신의 소속 정당의 강령에 부합하니까 1번 승진을 했죠. 승진. 이게 이제 문제죠. 뭐 징계를 할 수도 있고 승진할 수도 있고 다 재량이에요. 그런데 승진시켰죠. 그죠? 승진할 때가 됐네. 징계는 고사하고 승진시켰죠. 자,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 광역시장이 뭐 하는 거냐 해서 이 승진에 대한 취소를 요구했죠. 요구했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보게 돼. 이게 시정명령이죠. 시정명령. 그런데 북구청장이 뭐 시정명령 따라가겠어요? 그냥 안 따라가죠. 불응하죠. 불응. 그러니까 이제 이 169조에 따라서 울산광역시장이 이 승진 임용 처분을, 승진 행위를 취소하게 이르죠. 이게 이제 상급 단체장의 취소 행위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북구청장이 법 169조 2항에 따라서 이제 인도 나올까요? 대법원에 제소하게 되죠. 관할법원은 대법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이제 보고 한번 해봅시다. 자, 법조문에 따라서 이제 대입시켜가지고 하나씩 풀어가 보자고요. 169조. 자, 읽어볼게요. 1항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이제 단체 임사무하고 자치사무가 여기 포함되겠죠.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 이 승진임명이 처분이겠죠. 처분. 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위법, 합법성 통제, 현저히 부당해서 공익을 해야 한다. 한목적성까지 통제할 수 있죠. 왜 그렇게 됐어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는 단체 임사무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는 거죠.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해서 공익을 해야 한다고 인정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 시공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이게 시정명령.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불응.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취소. 돼 있죠. 그런데 중요한 끊고,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 자, 구청장에 대한 승진 임용 처분 자치사무죠. 아니,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 뭐 징계 다 자치사무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자치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대해서는 뭐 해야 한다? 법령 위반, 위법성에
위법한 경우에 하나한다. 이때 이제 문제가 붙은 거예요. 이 법령 위반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포함되느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승진시킨 사건이 아니죠. 그죠? 징계를 해도 만족하지 못할 사건인데 승진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승진 처분을 좀 더 분석하면, 여기다 몇 할까요? 승진 처분은 일단 첫 번째 자치 사무이고, 그죠? 승진을 하든 뭐 징계를 하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자치 사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승진 처분은 지금 재량의 남용이 있죠. 재량권의 남용이 인정되죠. 그죠? 승진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지만 지금 승진 시킬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량권의 지금 남용이 인정돼요. 자치사무로서 현재 재량권의 남용이 인정돼요. 문제는 이 지방자치법상 이 재량권의 남용이 법령 위반에 포함되느냐의 문제예요. 왜 이런 문제가 붙었을까? 역시 지방자치의 본질. 소위 고유권들의 입장에 따르면 재량권의 남용같이 그런 추상적인 내용을 여기 포함시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고유권에 따르면 실정법에 반했을 때만 유죄라고 보자. 그에 반해서 전략건설의 입장에 따르면 우리 국법질서 안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재량권의 일탈 남용도 법원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역시 그것도 고유건설과 전략건설의 대비예요. 자, 그러면 지금 승진 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이 있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 자, 이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지금 포인트 되는 게, 자, 이제 한번 붙어봅시다. 자, 1번. 자, 승진 임용 처분의 좀 더 위에다 쓸까요? 주지 마시고. 자, 1번에 해당하는, 자, 승진 임용 처분의 일단 위법 여부부터 한번 판단해 보죠. 그래서 지금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소위, 자, 소위 여기다 쓸까? 한 칸에다가 고유건설, 그 다음에 전략건설에 따르면, 고유건설에 따르면 이거는 위법한 것이 아니죠. 재량권의 일탈 남용 정도 갖고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전략권 선임자 때문에 이것도 위법한 거다. 그러면 승진 임용 처분이 적법하면 2번,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승진 취소 행위는 4번이지, 저기. 4번. 자, 4번에 승진 취소 행위. 위법하겠죠? 적법한 걸 취소했으니까. 반대로 전략권 선에 따르면 적법한 거죠. 따라서 5번, 자, 소송에, 자, 이 소송에 대해서 결국 고유권선에 따르면 인용 판결, 전략권선에 따르면 기각 판결, 판례 다수 의견에는 전략권선, 판례 소수 의견에는 고유권선. 끝. 이게 나오는 거죠. 역시 뭐 고유건설, 전략건설만 잘 알고 있으면 역시 내용도 쉽게 우리가 분석해서 착착착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책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읽어본 다음 문제 한번 뒤에 풀어봅시다. 일본의 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그 장애 명령 처분해서 법령 위반 현재의 부당했대 시정 명령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취소 정지할 수 있는 제도. 이때 명령은 뭐 일반적 수상직규율, 처분은 행정행위를 말하고 대상은 자치사무하고 단체임사무. 자, 핵심은 이제 3번의 법령 위반의 의미.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대입이죠. 법령 위반의 의미. 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여기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다 해서 나번에 학설 및 판례 포함된다라는 적극설 1설, 이 적극설은 이제 전략건설에 따른 설명이죠. 전략건설. 그래서 국법질서에 따라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도 일반적인 법원칙에 따라서 당연히 법령 위반에 포함되는 것이다. 전략건설. 자, 그 다음에 이제 2설은
부정설, 즉 소극설은 소위 고유권설의 입장이죠. 그래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과 같은 이런 추상적인 내용에 대해서 거기까지 위법이라고 봐버리면 지방자치의 본질, 고유권적인 이런 본질을 침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시키자. 그런 관점에서 소위 소극설, 이것은 고유권설에 따라서 고유권설적 입장을 갖는 사람들이 이런 입장을 펼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고, 저야 당연히 전례권설의 입장이니까 당연히 적극설의 입장이겠죠. 뭐 당연히 볼 것도 없죠. 항상 저는 뭐 답안 쓰다가 뭐 답안 쓰더라든가 뭔가 안 떠오르면 그냥 고유권서 전례권서 갖고 그냥 다 써버려요. 그래서 지방자치의 본질이 뭐 고유권이 아니라 우리는 전례권서 입장에서 입법이 되어 있고 그렇게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적극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쓰면 뭐 다 그냥 끝나면 다 되는 거죠. 다. 예. 그런 입장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판례도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판례가 다수견해죠, 이게. 다수견해. 예.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법령 위반에 들어간다라는 적극설의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 이제 결론이 달라져서 흘러가죠. 자, 그 다음에 그 4번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소에 대해서 이 소송의 성격이 시험에 종종 물어봐요. 그리고 사실 중요한 테마죠. 헌법적인 의미도 있는 아주 중요한 테마의 논의예요. 그래서 이 소송의 성격에 대해서 첫째, 일단 뭐 저같이 단순하게 기관 소송을 넓게 보는 입장에 따르면 이것도 결국 기관 간의 다툼이다. 그래서 이제 기관 소송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봐버리는데, 기관 소송의 정의를 독일처럼 아주 좁게 봐서 동일한 행정주체 안에 속해 있는 기관 간의 다툼이다 이렇게 봐버리면 이건 기관 소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관 소송이 아니다라고 보는 양반들은 이 소송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특수한 항고 소송이다 라고 하는데 조금 억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뭐 참고로 들어보세요. 독일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 사이에 분쟁이 붙었을 때 걔네는 항고 소송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권한쟁의 심판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원래부터, 독일 애들은 국가랑 지방자치단체 둘이 붙었다. 이것은 마치 법주체 간의 다툼, 마치 국가하고 개인 간의 다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하고 지자체가 붙었다. 이것을 그냥 항고 소송으로 다투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 어색하죠. 왜냐하면 국가, 지자체 다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통치자의 측면에 속해 있는데, 얘네들이 붙었다고 해서 이걸 항고 소송 처리해? 우리는 좀 어거지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항고 소송이 되려면 국가하고 뭐 개인, 또는 뭐 지방자치단체하고 개인, 또는 100번 양보해서 국가하고 사법인 이런 관계, 이런 경우에서 우리가 항고소송을 제기한다고 생각하지, 국가하고 지자체가 둘이 붙었는데 이것을 항고소송 제기하는데 이것은 조금 우리한테 어색한 관념이에요. 권한쟁의 심판을 해결한다면 몰라도. 그래서 자, 요 얘기를 한번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는 행정법 이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실무적으로 중요할 수도 있고. 자, 일단 학설 2설부터 봅시다. 저같이 기관소송을 넓게 보는 분들은 이건 기관소송이다. 그냥 끝이에요. 간단하게. 어차피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관 이 둘이 붙었다. 또는 상급기관과 하급기관 붙었다. 이것도 기관소송이다. 끝나요. 뭐 덜 쓸 것도 없어요. 기관소송이다. 자,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위에 1설, 협의설, 즉 기관소송을 좁게 보는 입장 양반들은 이건 기관소송이 아니거든요. 서로 속해 있는 행정주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 양반들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특수한 항고소송이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국가하고 지자체가 독립된 법주체로서 다투는 항고소송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럼 그런 양반들의 입장에 따르면 뭐가 되느냐? 어디 있느냐? 이 승진 취소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되버린 거죠. 이런 승진 취소행위가 결국 울산광역시가, 광역시장이 아니라 울산광역시가 북구청의 권한을 치면은 행정처분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하려면 뭐가 전제가 되죠? 머리가 좀 백지죠. 지금 머리가 완전히 굳어버렸죠. 다시 한번, 지금 만약에 소위 협의서를 따라서 승진 취소가 처분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이건 울산광역시가 북구청의 권한을 침하는 거라면 결국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치사무에 관한 통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치사무에 통제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치사무.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이런 행위들을 기본적으로 자치권설적 입장에서 설명할 때만 이런 얘기가, 사실 이게 처분이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지. 즉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처분이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죠. 마치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을 하나의 권리처럼 보는 거, 권리처럼. 그러면은 그렇게 만약에 논리를 쭉쭉 걸어간다면 그런 양반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처음부터 고유권서를 취해야죠. 머리가 백지다. 어떡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좀 모르겠어요? 모르면 말고. 모르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협의서를 취한다는 양반들은 논리 모순이거든요, 자꾸. 그러니까 협의서를 취하면서 이 승진 취소가 처분이다. 그 처분이라는 얘기는 울산광역시장이 북구청장의 권리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울산광역시가 북구청의 권한을 제한하는 거다. 자치권한을 제한하는 거다. 그러면 그 자치권이 마치 우리가 개인이 누리는 권리 같은 걸로 본다. 권리하고 권한을 동등하로 본다니, 동등한 걸로. 지방자치단체 자치권도 우리가 누리는 권리하고 동일한 걸로 봐요. 그러면 그런 논리적 전제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뭐로 보는? 고유권설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전례권설 취하다가 일로 가면 고유권설 가는 거고. 이건 논리 모순이란 논리 모순. 자, 머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수용 안 되면 그냥 버리시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래서 이건 논리 모순인 견해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비평하면서 광의설의 입장에서 기관수동으로 일단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판례도 털례도 제 입장하고 비슷한 입장에서 비록 하고 싶은 판례이긴 하지만 울산광역시장의 승진임명 취소 처분에 대해서 구청 소속 공무원이 취소를 구한 소송, 이건 또 재밌죠. 자, 요거를 설명하려면 하나 더 설명할게요. 자, 이 소송과 별도로 하나 소송이 또 있었어요. 요것과 별도로 구청장이 제소한 요거 말고도 뭐가 또 있었냐면은 이 소속 공무원 갑이 지방법원에 씁시다. 이 지방법원 합의구에다가 저 승진 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을 또 제기한 거예요. 얘도 다 동시에. 갑도 동시에. 뭐로? 행정소송으로 제기한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 지방법원이 뭐라고 판시했느냐? 그때 말하면 그때 이 소송의 제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일단 이 울산광역시장의 승진 취소 행위는 이 둘의 관계에서 어려워요. 잘 들어봐요. 딴 짓 하지 말고. 자, 우리 하급심법원이 울산광역시장의 승진 취소는 요 둘의 관계, 광역시장과 북구청장의 관계에서는 내부 행위지만 이 승진 취소 행위는 갑에게는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외부 효과가 있다. 첫 번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판례가 보니까. 다시 한번. 이 승진 취소 행위는 울산광역시장과 북구청장 요 둘 사이에는 내부 행위지만, 그렇죠. 지들끼리 싸우는 문제니까. 이건 권한의 문제니까. 그러나 이 승진 취소 행위는 갑의 법적 지위를 박탈시키는 외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 첫 번째 쟁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갑이 불이익을 받으니까 원고적격 있다. 두 번째 쟁점. 그죠? 처분의 상대방은 아니지만, 그죠? 승진 취소 상대방은 갑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갑이 아니잖아요. 갑이 아니에요. 승진 취소 상대방은 누구예요? 북구청장이에요. 그죠? 이해돼요? 승진 취소 상대방은 북구청장이에요. 그래서 갑은 상대방이 아니에요. 제3자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직접 불이익을 받죠. 원고적격이 있다. 두 번째 쟁점. 그리고 세 번째 쟁점. 북구청장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굳이 갑이 또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가? 소위 이 소송이 이익이 있을까? 에서 우리 법원이 북구청장의 제소가 이 소송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고 그리고 이 소송은 소송의 성격이 기간소송이다. 이때요. 이 소송은 기간소송이니까 요것과 요 밑에 얘가 갑이 제기한 이 소송은 성격이 다르다. 그때 이제 이게 기간소송이다 이렇게 밝혀준 거예요. 그래서 별도의 다른 소송의 다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구청장의 제소 여부와 관계없이 갑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이게 기간소송이다라고 밝혀졌어요. 그게 여기 나와 있어요. 판례. 읽어보십시다. 비록 하급심 판례기는 하나 울산광역시장의 승진 임명 취소에 대해서 구청 소속 공무원 갑이 별도로 소송을 또 제기했단 말이에요. 지방법원 합의보다.
이때 북구청장과 동구청장 이때 사실 둘 다 사실 원고였죠. 이 사건에서 또 있어서 사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이제 울산광역시장이겠죠. 지방자치법 129조 2항에 따른 기관소송을 제기해요. 분명히 기관소송이다. 기관소송을 제기해서 위 사건의 각각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고 그러면서 더 나온 얘기가 이제 이 기관소송의 결과가 결국 이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이 둘이 성격이 또 다르고 그래서 이 소송이 또 위의 소송이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별도로 밑에 가위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소익을 인정했던 사건에서 이런 판시를 했었어요.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기관 소송사 입장을 취한 바가 있다. 일단 저도 기관 소송사의 입장으로 봐서 일단 기관 소송이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45조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법이 정한 자에 한해서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가지고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력이 되시면 다번 얘기까지 있고 이 지방자치법 169조 2항이 위헌이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관소송과 권한쟁의 심판의 관계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이 우선되거든요. 그럼 결국 이거는 엄밀히 보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관한 분쟁으로 본다면 이것도 결국 헌법재판소의 관장상으로서 권한쟁의 심판의 영역이지 대법원이 관할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비판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비판에 대해서 찬성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 양반들은 이제 결국 국가하고 지방자치 이제 국가라든 법주체하고 지방자치라는 법주체의 가장 분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국가 기관 또는 상급 자치단체 기관과 하급 지자체 장의 그 기관과의 다툼으로 봐서 본질이 기관소송이다. 그래서 기관소송을 해결하는 현재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고 보는 거고 이렇게 위헌성이 의심된다는 주장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문제가 647페이지 그대로 행시에 나왔었는데 뭐 똑같은 문제니까 이걸로 칠판에 풀어놓은 걸로 대체하도록 하십시다. 자, 넘어가요. 하여간 169조에 관한 문제는 뭐 출제 1순위 중 1순위니까 잘 봐주시고 뭐 저보고 이제 지방자치법에 하나 내자. 그러면 요거만 내주면 이거 하나 내면 다 되니까. 자, 그 다음에 648페이지 직무이행 명령은 아직 판례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도 소재기가 뭐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어서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죠. 170조 지방자치법 170조 1항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위임사무 뭐 자치사무는 포함되지 않겠죠. 위임사무는 기관임, 단체임 다 가능성이 있어요. 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 아예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조옥내는 이제 해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해태하고 있을 때 이때 주무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이게 직무이행 명령이죠. 일 좀 해. 라는 직무이행 명령이고 이때 이항에 따라서 주무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지자체장의 1항에 따른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때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대신 집행하는 거죠. 대신 집행하고 비용을 지자체로부터 땡겨오고. 자, 3항. 이때 지자체장은 1항의 이행 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도 기관소송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넓게 보는 입장에 따르면 기관소송이겠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집행전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좀 보십시다. 판례가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번에 직무이행 명령의 대상에 대해서는 학설들은 논란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기관임사무로만 한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제 민선기관이 되다 보니까 국가의 통제가 잘 들어가지가 않죠. 말을 안 들어먹죠. 그래서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그래서 이런 기관임사무의 처리를 어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보통 기관임사무에 한정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오른쪽에 가면 이제 이 지자체장의 제소에 관한 얘기에 170조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당연히 이것도 기관 소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뭐 서로 속해는 행정 주체가 다르니까 기관 소송 아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서 저처럼 넓게 보는 입장은 이것도 기관 소송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지방자치법 다 봤습니다. 공무원법 가십니다. 공무원법은 강론에 있지만 거의 한 80%가 총론적 얘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총론하고 결합해가지고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테마 중 하나죠.
거의 뭐 강론이라고 보기는 없고 총론적 얘기예요. 자, 보실게요. 공무원법 일단 발생, 변경, 소멸. 일단 공무원의 신분 발생, 임명행위. 공무원의 신분 발생은 임명으로 발생하는데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직 공무원도 있으니까 두 가지가 임명 단계가 다르죠. 예, 계약직 공무원은 공법상 계약을 통해서 신분이 발생하고 일반 공무원은 시험을 봐서 즉 신청을 해가지고 결국 시험에 통과하면 임용이 되는 거죠. 행정회로 임명되는 거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일본의 임명의 의미 성격은 뭐 일률적으로 볼 수가 없고 각각 나눠봐야 되겠다. 일본 일반직 공무원은 신청을 해서 즉 시험을 봐서 결국 임용을 통해서 하는 행정행위 성격 갖고 계약직 공무원은 공법상 계약을 통해서 임명이 된다. 자, 임명할 때는 일단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안 되죠. 결격 사유 해당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적 또는 능력, 자격 등을 갖춰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3번 결격 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행위. 이게 이제 시험에 단골로 나오잖아요. 단골로. 그래서 결격 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효력 판례 중심으로 봅시다. 그래. 복잡할 거 없어요. 결격 사유 있는 자, 즉 처음부터 공무원 임용될 수 없는 자에 대해서 임용했을 때 우리 판례 들으면 일관되게 무효. 일관되게 무효. 당연 무효다. 임명행위가 당연 무효다. 자, 요거는 좀 정리하면서 합시다. 이거는 학설은 그렇게 자세하게 안 봐도 돼요. 일단 판례하고 대척점에 있는 견해 하나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보자고요. 지금 일단 판례 얘기는 첫 번째, 자, 결격 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 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걸 일단 무효로 보는 거죠.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무효. 절대적 무효. 뭐 치유가 안 되는 그냥 무효. 어떤 액션이 있어도 무효. 뭐 30년 동안 일하던 뭐 중간에 추인을 했던 말던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무효. 전부 다 무효죠. 무효다. 무효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자, 이런 결격 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 취소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닌 거죠. 행정처분이 아닌 거예요. 원래부터 신분이 없던 자에 대한 그냥 확인일 뿐이에요. 처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어떠한 권리구제 수단을 밟아야 될까요? 그렇다고 손가락 빨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신분이 공무원이었다는 것을 확인받는 이런 공무원에 대한 지위 확인. 내 지위가 있다. 지위 확인 소송을 뭐로? 당사자 소송의 형태로 제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판례하고 대척되는 결의 하나 만듭시다. 그냥 하나 만들어서. 자, 결격 사유 있는 자의 임명행위를 이것을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로 보자고요. 하나 만들면 된단 말이죠. 만들어서 취소 사유다. 그러면 임용 취소 통지가 이걸 통해서 신분이 바뀌는 거죠. 행정 처분이니까 어떻게 나타나면 돼요? 항고 소송으로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되죠. 얘는 항고 소송이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 되는 거죠. 맨날. 자, 그래서 지금 자, 학설 뭐 당연무효설이 판례 입장이니까 그와 대척되는 점이 취소사유설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다 해서 이런 견해가 있을 거고 뭐 만들면 돼요. 자, 그러면 자, 판례 당연무효설 그냥 무조건 우리 판례는 무조건 물어보죠. 뭐 어떤 뭐 사유가 있던 거네. 중간에 뭐 추인이 있었던 뭐 30년을 40년 일했던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무효다. 무조건 무효다. 그럼 오른쪽 넘어가서 검토 당연무효설의 입장에 따라서 살펴보시면 결국 자, 밑에 내려가봐야 나본부터 그러면 나본의 임용 취소 통지 처분성 여부 첫 번째 줄 자 651페이지 내려왔어요. 나본에 일단 크게 먼저 보시라고. 자, 나본의 임용 취소 통지 처분성 여부 결격 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의 효력을 당연무효로 보는 이상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임용권자 취소 통지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서 어떻게 발생한다? 당연히 나오면 우리가 당사소송 당연히 생각하죠.
당연히 발생한다. 따라서 세 번째 줄 임용 취소 통지는 네 번째 줄 처분이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지위 확인 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면 된다는 얘기죠. 이게 큰 틀. 반대 입장은 반대로 가는 거고. 취소송, 처분, 그러니까 취소 사유, 처분, 취소송 이렇게 하는 거고. 이 두 가지가 대립하는 거죠. 예, 됐어요. 그 정도 생각하시고. 자, 넘어가십시다. 그 다음에 답안 얘기는 좀 별도의 얘기죠. 이 결격 사유자에게 그동안 급여를 지급했다 할지라도 이게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죠. 어차피 노무를 제공했으니까 서로 상계된다. 상계처리. 자, 또 하나의 테마가 이제 라본의 퇴직급여. 퇴직금 어떻게 할래? 우리 판례는 한 푼도 못 주겠다 그 얘기죠. 왜? 처음부터 공무원이 아니었으니까. 너는 공무원이 아니었으니까 한 푼도 못 주겠다. 한 푼도 못 받는다. 그래서 자, 라본의 퇴직급여 청구의 가부 역시 먼저 판례부터 판례는 한 푼도 못 주겠다. 그냥 나가라 그 말이죠. 나가라. 그러나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판례 입장에 따라서 임용 결격사 있는지에 대한 임용해를 무효로 보고 그 다음에 임용 취소 통지가 처분이 아니다. 판례 입장을 다 지지해 간다 할지라도 그동안 퇴직급여를 만들 때 자신의 급여에서 일부를 배제해서 미리 빼가지고 만들잖아요. 보통 퇴직급여는 국가에서 50% 대주고 내 급여 50% 빼고. 그래서 봉급 후불적 성격이 있는 것을 고려봤을 때 2분의 1 정도는 부당이도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많이 제시되죠. 그래서 자, 이런 검토에서 제가 2분의 1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앞부분의 논의를 판례를 다 따라서 지지를 해도 이런 주장이 가능한 거예요. 당연히 판례 입장이 아니라 학설 입장에 따라가면 당연히 이런 주장이 가능할 거고.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미 몇 번씩 나왔었죠. 사실도 나왔었고 변실도 나왔었고 다 나왔던 것들이. 자, 간단하게 큰 틀로 봐두시고 마본의 임용 결격자가 한 행정처분이라고 이것은 이제 행위사단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되게 좋아하는 테마네요, 이쪽이. 그래서 결격사유자가 한 행정처분의 효력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떤 판례는 없고 이론적으로 행정처분의 성립 과정에 공무원이 그냥 간접적으로 개입이 됐을 때는 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영향을 주지 않지만 결격자가 행정청이면 이제 주체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통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자, 653페이지 2011년 사시문제 간단하게 봅시다. 공무원 A는 20년간 성실히 근무했다. 20년은 이래 이제 보통 연금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금고상형을 받았는데 임용 당시에 이게 이제 몰랐었다는 얘기죠. 나중에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퇴직발령 통지 받았다. 1번 A에 대한 임용행위의 법적 효력 무효냐 취소사유냐. 무효로 본다면 퇴직발령 통지 처분이 아니라 취소사유로 본다면 행정처분이다 그 말이죠. 아까 이미 다 풀어봤고 2번에 A는 연금법상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판례에 따르면 한 푼도 못 준다. 그러나 우리는 2분의 1 부분에 대해서는 봉급 후불적 성격이 인정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끝. 자, 넘어가시고 작년 행시 문제 잠깐 보십시다. 갑은 1995년 1월 18일 날 지방공무로 임용된 후에 근무하고 있다. 갑이 근무하던 중 업무와 청탁을 받아서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물음에 답해봐라. 1번 갑이 위산으로 2011년 7월 5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뒤늦게 알고 13년 4월 9일 날 퇴직 처분했다. 이 경우 갑이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구제 수단, 취소 소송 가야 되느냐, 당사자 소송 가야 되느냐 그 말이겠죠. 그죠? 어떤 구제 수단을 갈 거냐. 그리고 갑이 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공무원으로서 각종 처분했는데 이것이 그 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결격사유 있는지에 대한 처분의 효력에 관한 문제겠죠. 자, 그러면 이건 사실 우리가 다 했던 얘기들에서 그 1번에 가서 갑의 구제수단, 문제점, 이런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퇴직 처분이 처분이냐, 아니냐, 해당하는 문제죠. 처분이냐, 아니냐, 문제예요. 그래서 처분에 해당하면 항고소송, 처분이 아니면 이제 단순히 지휘 확인 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을 뿐이죠.
어떤 것이 사실 더 좋아요? 여러분 뉘앙스. 처분으로 보는 게 좋아요? 처분으로 아닌 게 좋아요? 사실 뭐 우열관계는 없어요. 처분으로 본다면 재소관 제한이 있는 거죠. 처분이 아니면 당사자소송은 재소관 제한이 없으니까 그 점에서 좋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나 당사자소송으로 갔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당사자소송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사전통지가 없었다, 뭐 청문 없었다 이거 갖고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우열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느 게 더 낫다, 나쁘다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냥 각각의 소송 형태가 달라질 수 있을 뿐이죠.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그러면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이건 공무원의 지위 상실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순간 바로 그냥 신분이 날아가 버리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바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퇴직 처분은 행정소송 대상되는 처분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이때는 항고소송 제기할 수 없고 당사자 소송으로 단순히 그냥 지위 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처분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 얘기가 이제 1번 문제니까 1번 문제는 좀 풀어보세요. 열심히. 그리고 이제 1번 두 번째 결격사유자가 한 행정처분 효력은 일반적으로 이제 얘가 행정청이 아니면 그냥 어떤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단순한 준비라든가 어떤 일반적으로 그냥 도움,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에 불과할 때는 처분 효력에 하등 영향이 없다라고 보통 보죠. 거기까지 보고 2번 문제는 뭐 굳이 안 풀어도 될 것 같고요. 1번 문제 정도 한번 꼭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55페이지 갑시다. 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전보 발령을 당한 공무원들이 이제 당황을 많이 하죠. 그죠? 내가 잘 못하는 업종으로 바꾼다라든가 또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지역으로 보낸다라든가 전보 발령. 그래서 전보 발령은 보통 동일 직급으로서의 보직 변경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근무지가 바뀌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그러면 이 전보 발령은 성질상 일단 얘는 기본적으로 직무행위예요. 내부행위예요. 원칙적으로 내부행위예요. 상대방의 어떤 권리 의무에 법적 지위에 별 변동이 없죠. 그렇죠? 뭐 전보 당한다고 해서 급여가 깎인다는 것도 아니고 신분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나 불편하죠. 기분 나쁘죠. 특히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숨어있는 징계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내가 일을 못하니까 다른 데로 보내는구나. 그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전보 발령에 대해서 이제 소위 그냥 일반적 이행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 이행소송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급심법원에서는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그 유명한 방위선 판사 사건에서 일단 처분성을 인정해서 헌법소송 대상을 삼지 않았던 적이 있었죠. 그건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그 당시 헌법재판소가 대부분의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사건마저 헌법재판소가 만약 인용을 해버렸으면 대부분 천지 원수가 될 것 같으니까 아마 그냥 헌법재판소가 양보하는 차원에서 넘겨버린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간단하게 보십시오. 이미 우리가 한번 했던 적이 있었죠. 우리 총론할 때 소송법을 한번 했었어요. 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역시 총론할 때 엄청나게 많이 했던 직위해제 또 나오네. 한번 했던 거 한번 복습한 차례 한번 보자고요. 직위해제. 국가공무원법 73조의 3에 따른 직위해제는 크게 두 가지로 잘 나눠보면 돼요. 두 가지로. 자, 첫째. 2호, 1항 2호.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 이럴 때 이루어지는 직위해제는 사망까지 연결되죠. 사망. 같이. 조문 체크하셔서 73조의 3, 1항 2호 체크했죠. 그거랑 밑에 사망을 연결시켜 놔요. 이럴 때 뭘 받죠? 3개월 동안 대기를 받죠. 기간 대기, 대기 명령. 그리고 70조로 가죠. 70조. 직권 면직.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호에 어느 하다면 직권을 면직할 수 있다. 73조 3의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 받은 자가 근무 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직권 면직. 이게 그 유명한 직위 해제 후 직권 면직 코스. 직위 해제 후 직권 면직 코스. 이럴 때는 이제 논점이 뭐가 보통 나오냐면 하자승계를 많이 물어보죠. 하자승계. 그죠? 왜 그렇죠? 직위해제를 받고 3개월 동안 기간 되게 3개월 딱 90일이죠. 90일. 그러니까 직위해제를 받아놓고 다툴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거 다투면은 내가 상관을 좀 밉보일 것 같은데 안 다투다가 90일 지나가고 잘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계자가 하자가 있는 거 알면서도 못 다퉜다가 이제 소송을 제기할까 했더니 지계자는 이미 90일 지나가 버렸고 직권면제 다돼야 되겠고 판례가 승계 인정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거 할 때 써먹는 지계 해제 후 직권면제 코스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다. 두 번째 3호 73조의 3의 3호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중징계죠. 그죠?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그 밖에 감봉, 견제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까지는 중징계. 그래서 이렇게 중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죠. 임명권자가.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거 아니에요? 그 심의 기간 동안 이제 일시키면 안 되죠. 그때 직위 해제하죠. 이 직위제는 가행정행이죠. 가행정행.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징계 나오죠. 파면 나오죠. 또는 해임 나오죠. 이게 그 유명한 직위 해제 후 징계 면제 코스죠. 두 번째, 직위 해제 후 징계 면제 코스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결국 가행정 행위이고 그러면서 뭐가 돼? 협의수행 문제 나올 거 아니에요? 가행정 행위인데 징계 면제 나오면 이 직위제는 효력이 상실되죠. 이 상실 효과는 취소가 아니고 뭐 실효. 그래서 직위제 때문에 받은 불이익, 급여 못 받은 거, 승진사항의 불이익 이거 제거할 필요가 있죠.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 그런 얘기 할 때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했던 거죠. 그래서 코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코스가 두 가지. 직위 해제 후 징계 면직, 직위 해제 후 직권 면직. 코스 두 가지를 각각 머릿속에 알아두세요. 평소에 알아둬야지 시험 문제 딱 나왔을 때 법조문도 물론 주겠지만 굳이 법조문 열심히 안 봐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냥 쭉쑥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직위 해제는 재량행위죠. 그죠? 왜? 73조 3의 1항 부여하지 아니 한다가 아니고 아니 할 수 있다. 네, 됐어요. 자, 그러면 1번의 의미 성질 직위 해제 나와 있고 경찰서장 떠오르죠. 맨날 경찰서장이 당하는 직위 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가면 잠정적 성격이 있다. 가행정 행위 성질을 기본적으로 갖는다라는 얘기죠. 그렇지만 행정처분이죠. 어쨌든 불이익을 가하니까. 자, 이번에 직위제 사유 이미 받고 3번의 직위제의 효력 출근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오른쪽 나가면 출근 안 하면 좋긴 한데 봉급이 깎이죠. 그죠? 봉급에 8알만 지급한다. 당할만 하죠. 그러나 보통 이제 3개월이 지나가면 50%까지 깎죠.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이제 승진상의 불이익이 있죠. 이런 것들은 알아두셔야 되겠고. 자, 4번의 소해익은 우리 이미 공부했던 테마예요. 4번에 직위 해제 처분의 소멸 후에 소해익 이미 공부했던 거죠. 자, 문제점. 직위 해제기가 만료라든가 직권면직 또는 징계면직 때문에 직위 처분이 효력이 소멸됐다. 이 소력 소멸은 취소가 아니고 실효일 뿐이죠. 따라서 보수라든가 승진상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느냐? 있다라고 단순히 생각하지 말고 판례 변화를 좀 보자고요. 판례. 다양한 판례가 있으니까. 뭐 검토는 있다. 소액이 있다인데 나번에 판례. 자, 보세요. 헌법재판소는 소액이 인정된다라고 했지만 이런 헌법재판소 입장은 어차피 대법원의 견해가 다른 것으로서 이건 단순한 참고일 뿐이죠. 이거는 하나의 견해일 뿐이지 법원의 입장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법원이 직접 사건을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소액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 우리가 그냥 참고할 뿐이에요. 참고만 할 뿐이에요. 그냥 하나의 견해일 뿐이죠. 결국 대법원의 입장이 중요한데 대법원은 소액을 부정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과거. 공무원의 직위제를 다투는 와중에 직위제 처분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징계면이 나왔고 직위제는 실효가 돼서 소멸됐으면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수익이 없다라고 판시했었는데 이건 아주 옛날 사건이고 최근에 우리가 한번 풀어봤죠. 공무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직위제 사건. 그래서 우리 판례가 수익을 인정한 사건이 있었죠.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입장을 완전히 바꿨다 할 수 없지만 유사사건에서 소액을 인정한 적이 있다. 딱딱 봐야죠. 정리하면 헌법재판소는 소액이 있다라고 견해를 한번 밝힌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대법원은 일단 공무원에 대한 직위제에 대해서 소액이 없다라고 판시한 적이 있으나 최근 근로자에 대한 직위제 사건에 소액을 긍정했던 사건이 하나 있더라. 그러면 아마도 법원에다가
공무원에 대한 직위제 사건에 또 들어가면 판례가 입장을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래서 검토도 소액이 있다 들어가야 되겠죠. 많이 봤던 표현이에요. 직위제 처분이 소급적으로 소멸돼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 결국 사후적으로, 즉 실효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직위 해제로 인한 불이익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 직위제 처분을 취소를 구할 이걸 당연히 긍정해야 할 것이다. 이건 당연히 우리가 최대한 검토, 소액을 긍정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넘어가십시다. 그 다음 658페이지 5번 직위 해제 후 직권 면직 코스. 요거는 언제 많이 낸다? 하자 승계를 낼 때 요거 많이 갖다 내주죠. 그래서 자, 나번에 하자 승계 인정 여부 우리 판례가 직위 해제 처분에 대해서 불가능이 발생했을 때 후행 직권 면직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직위 해제 처분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 요거 갖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한마디만 해드리고 갈게요. 자, 요 얘기거든, 지금. 우리 판례 얘기는. 자, 지금, 직위 해제, 직권 면직, 90일 지나갔어. 3개월 지나갔어. 그래서 지금 이 갑이 직권 면직에 대해서 전심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에 대한 지금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이때 지금 만약에, 자, 잘 보세요. 칠판. 여러분이 이 갑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만 주장할 것 같아요. 자, 이 취소에서 직위 해제의 위법성만 주장할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소송을 만약에 변호사가 돼서 한다고 했을 때, 자, 직위 해제 위법성만 주장하시겠어요? 이거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죠? 저라면 당연히 직권면직 위법성도 주장하겠죠. 당연히 한 거예요. 직권면직의 위법성도 주장하겠죠. 자체적인 위법성이 있다고 뭐 주장할 거 아니에요? 할 거 아니에요. 실제 사건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실제 사건이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 판례가 직위해제 위법성 주장, 이게 이제 하자 승계죠. 그죠? 하자 승계죠. 이 주장은 배척했어요. 서로 추구하는 법적 효과가 달라서 승계는 인정 안 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우리 판례가 받았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딱 봤을 때, 자, 보통 뭐 제 책 말고 제 책은 수정이 잘 고쳐졌는데 보통 다른 책에 보면 이런 표현 나와 있어요. 하자 승계 여부를, 하자 승계 논의 전제를 따질 때 후속 행위가 적법해야 된다. 이걸 논의 전제로 쓰는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구라죠. 뻥이죠.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잡히나요? 네. 그런 책들이 많아요. 시중의 책들을 보면은 누가 이제 하나 잘못 쓰니까 자꾸 다 베껴 쓰니까. 하자 승계 논의 전제를 설명할 때 후속 행위는 적법해야 된다. 이거 뻥이에요. 이거 뭐 그런 게 어딨어. 후속 행위가 적법한지 위법한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소송을 내가. 후속행위 위법성 있을 수도 있죠. 그것도 주장할 수도 있고 하자승계도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에서는 하자승계는 결국 논의 전제는 충족됐으나 다만 승계에 관련해서 서로 다른 법조가 추가하기 때문에 승계가 안 된다 이렇게 판시한 거고, 논의 전제는 충족한 다음에 다만 별도의 독자적인 위법 사유가 또 따로 있어가지고 그걸로 받아준 거예요. 그러면 후행위가 위법해도 승계는 주장할 수 있죠. 왜? 소송을 제기한 나는 위법한지 적법한지 모르잖아요. 뭔지 나는 모르잖아. 법원이 판단하는 거죠. 이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혹시 책에 뭐 이런 거 많이 보시고 제 책은 그런 얘기가 없는데 제가 다 이미 다 판례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다 수정해서 뺐는데, 다른 책들을 보면은 후행위가 적법할 것을 하자승계 논의 전제로 쓴 책들이 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뭐 사건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뻥이에요, 뻥.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하나의 거짓말이 제가 그때 수업한 것처럼 후행위가 꼭 처분이 된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후행위에 대해서 보상금 증감 청구 사상 같은 경우는 우리 판례는 이것은 행정소송 중에서 당사소송을 애초부터 본단 말이에요. 후행위가 처분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거짓말인 거고 사실은. 갑자기 총론 얘기하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억이 나요? 다 까먹었어. 하자승계 뭔지 몰라요?
치유하고 헷갈려요, 지금? 예. 하자 승계 벌써 기억이 안 나면 안 될 텐데. 예. 예. 기억나죠? 하자의 치유는 피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다. 승계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판례도 좀 알아두세요. 이게 실제 사건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뭐 우리 판례가 하자 승계가 안 된다라고 판시했다. 이게 불합리한 판결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직권면제 위법성을 인정해 줬거든요. 실제 사건에서. 그러니까 인용됐거든요. 얘는 인용됐어요. 어쨌든. 다만 학자들은 그것만 딱 띄어서 봤을 때 이 직외제 위법성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건 불합리한 거 아니냐. 왜냐면 공무원들이 직외제를 다툰다는 게 가능할까? 기대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소위 구속력 이론은, 기결력 이론을 펼치는 분들은 이거는 기대 가능성이 없으니까 하자 승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만약에 가정에서 직권면제 위법성이 만약에 인정 안 되면 이 사람은 구제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승계라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주장이 제시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노마자 4번 공무원 관계 소멸에서 당연퇴직 대표적인 게 결격사유 발생이죠. 그래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이제 공무원의 임용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가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당연 퇴직되는 거죠. 그래서 퇴직 처분이 취소성 대상되는 처분이 아닌 거죠. 예. 이것도 우리가 많이 봤던 것이고, 결국 이때 원고는 결국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하면 된다라는 것을 아까 봤던 거고. 자, 오른쪽에 가서 이제 면직, 자르는 면직은 의원 면직이 사직서 제출한 면직이죠. 내가 사직서 내서 그만두는 거죠. 그래서 사직서를 내는 게 신청이고 면직 행위가 처분이고,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청행위 그리고 행정행위로 이루어지죠.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따라서 세 번째 줄. 사직원만 제출하고 직장을 무단히 이탈했던 사건. 이게 어떤 거냐면 뇌물을 먹었는데 겁나거든요. 들킬 것 같아서. 그래서 사직서를 냈어요. 그리고 빨리 퇴직연금 받으려고. 그리고 사직서를 내고 수리가 되는 걸 안 보고 그냥 안 나간 거예요. 그런데 한 2달 안 나갔죠. 직장 이탈 금지임으로 파면. 결국 퇴직금 못 받았어요. 이 이상한 사건이에요. 그게 이제 71년도 아주 옛날 사건. 보고. 그 다음 이제 일방적 면직은 징계 면직으로서 파면과 해임. 파면은 이제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안 되고, 해임은 3년 동안 제명 안 되고, 파면당하면 퇴직금을 안 줄 수 있죠. 보통 안 주죠. 안 주죠. 예. 그 점에서 파면이 제일 무거운 처분이고요. 직권면직 아까 본 것처럼 이제 아까 특히 직외적 직권면직 사건이 가장 많이 있어요. 밑에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5분만 쉬었다 하십시다.